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세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도연영입니다. 강력한 한파로 몸이 움츠러드는 월요일인데요. 부산은 96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이번 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이 코스피 지수 지난주에 이 사상 첫 2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길 기대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역시 7주째 랠리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증시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 글로벌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는 3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전 세계가 한파에 의해서 라니아 현상에 따른 한파로 상당히 좀 춥습니다는. 그래서 오늘 도현이 앵커가 상당히 좀 목소리가 목소리를 걸려서요. 기대하면서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도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날씨는 춥습니다는 증시는 상당히 훈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더 뜨뜻한 이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미국 증시가 가장 주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후서부터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가 지속되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기대에 따라서 투자자의 심리가 주식 쪽으로 상당히 몰리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원래 연초에는 미국의 매크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 발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역시 미국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런 쪽이 투자자의 심리를 주식 쪽으로 쏠림 현상, 이런 것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니 해도 지난주에 다우지수가 한 100포인트 넘게 오른 데는 역시 4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을 맞아서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발표했던 엘코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이렇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면 투자자의 심리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표의 개선, 그 다음에 미시적 측면에서의 기업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에 따라서 증시 주변의 자금이 상당히 풍족한 점, 이런 네 가지 박자가 올려서 지금의 주가 상승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모두에서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음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으면 이러한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기대도 상당히 많습니다는. 다른 한편에 따라서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천지를 가는 증시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지금은 지수 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는 역시 미국 증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예상으로 보면은 당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거로, 특히 나스닥에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그 기업들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지금 상태에서 나와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악재를 작용했던 소위 그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그 국채 발행 성공 또 여기에 따른 그 그리스라든가 이태리의 국채 발행 성공해서 근원적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그러나 가장 주목했던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에 따라서 지금은 그 누그러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번 주에도 커다란 악재는 없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만만하나마 주가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인 시각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지만요. 특히 이번 주 예상보다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19일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979년이었나요? 이 덩샤오핑의 방미 이후에 최고의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1979년이면 40년 만인데요. 네. 그런 만큼 사실 전 세계 이목이 이 두 세계의 G2 정상회담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번에 회의가 미중 간에도 많은 그 현안이 있습니다는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라든가 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그 이렇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역시 그 북한의 세대 교체에 따른 불안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3의 문제이긴 하지만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그 핵심 의제로 다룰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사실 그 우리나라가 관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중국의 그 외국 반응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그 중대한 그 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가장 그 높은 이런 쪽을 그 풀어주는 것이 과거의 그 대외 정책의 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중 간에 지금 놓여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회담을 앞두고 뭐 가이트너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러한 위계 경제 강요들이 일제히 위안화 그 절상을 그 촉구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중국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위안 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을 비교적 빠른 각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에서 보면 이 위안화 절상 문제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놓여 있는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네. 또 이 무역 불균형은 금융위기 극복 이후에 가장 큰 세계 경제 현안이 될 거로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위안화 절상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줘야 미중 간 문제 무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현안인 글로벌 그 불균형이 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작년에 그 8월 이후에 세계 증시를 강타했던 이런 한일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줄여준다 하는 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것이 이번 그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번에 그 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절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정상회담과 관련 없이 중국은 앞으로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으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새해 벽두부터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가장 큰 현안이 차이나 플레이션, 즉 중국발 그 이렇게 물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보면 지난해 초에서부터 지급 준비라든가 기준금리라든가 제한일 같은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금리 정책을 동원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는 사실 효과를 보지는 못한 네.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물가는 그 국제 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임금 상승 같은 코스트 푸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사실 수요 측 경기와 과열에 따른 물가의 급등 문제를 잡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네. 공급 측에 이렇게 인플레원이 제공한다면 수요 측에 물가를 잡는 효과적인 수단 가지고 금리 인상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피우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은 중국이 여러 가지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그 동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의 그 주요 업종의 그 타격은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최대 현안이 물가 문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위안화 절상 쪽을 통해서 국제 원자력 가격 등 수물가 안정을 도모해서 지금 문제를 그 풀어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 간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위안화 절상이 이제 빨라져서 과거의 그 대정책의 그 관행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시각에서 이것이 일시적 현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그러나 중국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뿐이 없다는 그 인식을 지금 중국의 경제 강요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안화 절상이 당초 예상보다 좀 빨리 가면 미중 간 그 물리적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좀 누그러지면 올해 증시의 그 또 하나 변수로 작용했던 이러한 그 환율 전쟁의 가능성은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도 위안화 절상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이 시장 살펴봤고요. 주요한 경제 일정 확인하신 이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기로 한동안 위축됐던 헤지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해 들어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가 빨라지는 등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이 한머니 유입이 현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헤지펀드들이 살아나는 것이 증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흥국들은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헤지펀드들의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이번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투자 주체별로 그 타격을 이렇게 받는 그 주제를 생각한다면 아마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복잡한 네. 파생 금융 기법을 그 동원하는 헤지 펀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헤지 펀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된다. 심지어는 2015년 이후에는 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는 사실 헤지펀드가 지난해 그 7월 이후서부터는 다시 활동이 그 재개돼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또 하나의 그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에 그 7월 이후에 회복금에 접어들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헤지펀드의 자금의 고객들이 넣는 유입 규모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 통계로 가장 그 늦게 잡히는 작년 그 11월 달만 하더라도 한 달에 헤지펀드에 유입된 자금이 130억 달러 이상으로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130억 달러라는 것은 얼만큼 많은 규모냐 하면 사실 지금 헤지펀드가 전통적 의미로서 헤지펀드가 투자 원규모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30억 달러라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헤지펀드의 그 규모 자체도 지금은 다시 10,000개 정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여기서 헤지펀드라는 것은 다양한 사모펀드를 헤지펀드다 이렇게 이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은 헤지펀드가 1949년 미국 사람 알프레드 존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러한 그 헤지펀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헤지펀드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 헤지펀드가 발빠르게 회복 국면을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헤지펀드의 규모가 다시 10,000개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2015년쯤이 돼야 이 헤지펀드의 활동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헤지펀드는 그 성격상 네,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가 원래는 고위험, 그 다음에 고수익을 추진하기 때문에 네, 고객들의 요구가 두 번째로 큰 헤지펀드의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는 2015년까지는
헤지 펀드의 활동이 이렇게 빨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얘기가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 몰골이든가 이래서 헤지 펀드의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헤지 펀드의 파생 상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런 규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은 미국의 단일금융법 볼코를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강력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헤지펀드의 활동의 위축은 오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헤지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그렇게 생각만큼 강도 있지 않다 하는 것이 헤지펀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는 이러한 그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투자자의 심리들이 그동안 이 안정자산,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위 프라이트 퀄리티화에서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는 최근에 보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소위 리조트 투 리스크에서 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현영께서도 아마 증시와 관련돼서 여러 번 방송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쪽에 전공도 하셔서 관련된 지식이 상당히 높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말에 2100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100 넘는 게 지수 자체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좀 되죠.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좀 된다는 거 보시니까 사실 그 도인영의 거가 얼굴에 생긴 것 이상으로 이 고위험이라든가 고수익 자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지수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실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또 시장 자체에서는 이렇게 지금은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생만큼 또 이렇게 기대만큼 수익도 나지 않는 상태가 네, 지금의 증시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이러한 지수 자체의 부담을 좀 극복하고 이렇게 일부의 그 고수익을 이렇게 누리기 위한 이런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헤지 펀드가 왜 이렇게 활동이 빨라지느냐 하면 바로 고수익과 고위험 이게 이제 상징격의 헤지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러한 그 투자자들이 지자체 부담에 따라서 사실 투자 성향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가운데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이렇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헤지 펀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규제 부분도 그렇고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투자자들의 자세에 따라서 이 헤지 펀드들이 빠르게 인기를 다시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헤지 펀드의 활동이 상당 부분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월가의 그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지금 2기의 그 백악관 경제팀을 거의 그 마무리 졌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비서실장은 윌리엄 데일리에서 우리도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은 JP 모건 체이스의 부회장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월가의 인사들로 많이 백악한 2기 경제팀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그 일부에서는 2기 경제팀의 그 인선 내용 가지고 그동안 민주당과 월가,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와 월가 간의 그 상당히 기싸움에서 지금은 월가가 오히려 이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월가의 이렇게 증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월가의 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지금은 헤지 펀드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아마 폴 볼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폴 볼커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가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이렇게 규제 타깃이라 보고 네. 이 헤지 펀드 위축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 레버리지 투자를 일정 수준 밑으로 이렇게 억제한다든가 복잡한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는 어렵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유명한 그 볼거를 이었습니다는 이 사람마저 지금 사퇴 의사를 받고 후임으로선 월가 인사로 지금 모색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친월가의 인선이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로 많이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금융산업의 발전은 개인의 그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산업 발전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헤지 펀드라든가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규제는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누그러지지 않겠냐 하는 각도에서 이 헤지 펀드의 활동이
이런 그 최근에 회복되는 모습이 앞으로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앞으로 이 헤지펀드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 헤지펀드들이 채권을 대거 팔았다고 합니다. 그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채권 가격이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은 헤지펀드의 성격상 보면 고수익, 고위험 그 자산을 투자한다면 이 채권과 주식이 있을 때 시청자 여러분이 고수익, 고위험을 투자한다면 채권은 안정자산이고 그다음에 주식은 위험자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채권은 내다 팔고 그다음에 주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그 채권 수익률이 10년 만기 기준으로 지난해 그 11월 이렇게 초만 하더라도 2.4%에서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채권 수익이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반비례 관계는 채권 가격이 높다는 얘기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채권을 많이 선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헤지펀드 활동이 그 재개됨과 함께 이러한 그 주식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그 내다 팔다 보니까 최근에 그 채권 수익률이 3.3%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3.3%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낮았다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연준 입장에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채권을 그 매입하는 상황에서 매입하면 원래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수익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 데는 이 미국의 FRB의 채권 매입분보다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이러한 그 일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채권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그 내다 파는 물량이 FRB가 사는 물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채권의 수급상으로 보면 공급 과잉 상태고 그렇죠. 공급 과잉 상태에서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헤지 펀드의 활동 재개는 이런 흐름을 촉진시키지 않겠냐. 왜냐하면 고위험과 고수익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구나 앞으로 미국도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진다면 시청자 여러분 모든 투자는 expectation, 기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실제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네. 이 물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채권 가격이 높을 때 파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미국 내에서 채권의 그 덤핑 현상 이런 것까지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지 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변화로 꼽을 수 있는 점이 이 헤지 펀드들의 본거지가 미국 내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헤지 펀드는 세제 그 회피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그 텍스 헤븐 지역 조세 회피 지역의 헤지 펀드의 볼거지를 이렇게 그 갖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헤지 펀드가 가장 본거지로서 선호하는 케이만군도 같은 경우는 사실 헤지 펀드가 거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활동은 미국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 헤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정해서 이렇게 본거지로만 활동하고 실제로 보면 미국 내에서 그 활동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모든 금융사들이 고객에 대해서 친고객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헤지펀드 자체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하는 그 부정적 이미를 탈피하는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에서 보면 최근에 헤지펀드가 한동안 인식되다가 활동이 재개함과 함께 본거지도 과거에는 유령 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텍스 헤븐 지역에 줬던 것을 지금 미국의 본거지로 속속 이동시키는 것도 종종 가다는 새로운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헤지펀드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을 거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사실 헤지펀드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헤지 펀드들의 본거지가 조세 회피 지역에서 미국 내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헤지 펀드들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신흥국들로 이 핫머니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예. 네,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헤지 펀드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이
이러한 그 성격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돈이 풀림과 함께 이런 헤지 펀드들이 이런 신흥국에 속속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서 최근에 외환시장 보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거래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한 10일 만에 20원 정도 급락하고요. 위안화도 평가 절상이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외국 자본 유입과 함께 국내 주가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주가 외국 자본 유입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는 다른 측면에서는 그 주가가 사실상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이탈에 따른 이러한 부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각국들 보면 이러한 그 헤지 펀드를 비롯한 이 투기성 자본 유입에 따른 어떠한 그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토빈세라든가 또 가변 외화 예치제 이런 걸 통해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헤지 펀드 활동 재간과 함께 유입되는 외자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짚어주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도 외환 보유고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 좀 충분한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비시키는 것이 신흥국들 자체적으로 이런 이탈에 따른 완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고 확충하는 이런 것이 가장 그 최대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외환보유가 충분할까 했을 때는 보통 적정 외환보유를 따지거든요. 이 적정 외환보유를 따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지표접근법에 의해서 IMF 방식, 기도티 방식, 옵티언 방식 해서 아마 이것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약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얼마냐 하는 것 같아서 보면 대체로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기도티 방식과 캡티언 방식의 중간선이다. 그래서 한 3,300억 달러 내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first facility, 제1선 자금이 지금 한 2,9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second facility, 제2선 자금이 뭐 통화수협정이라든가 IMF 커트 증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보된 이선 자금이 지금 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이상으로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외국 자본 유입과 함께 이탈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처럼 갑작스레 이탈하면 국내 증시가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외환 위기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 사실 그 헤지 펀드 활동 재개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거래일 기준으로 10일 만에 20원 정도 급락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이 증시 쪽에 워낙 좋아서 그런지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사실 그 관심사가 지금 관심거리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는 이 거래일 기준으로 10일 만에 20원 정도 급락한 것은 아마 수출업체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부담이 되는 것을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자금 유입, 외국자본 유입, 여기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이것이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대체로 그 지난해 수준보다는 한 평균 수준으로 한 70원 정도 내외로 예측해 간다는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70원 정도 떨어진다면 원화 절상은 그렇게 경제 주체들에게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난해도 변동성이 컸습니다는 올해도 외환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요인도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원화 절상보다는 환율의 변동폭 확보에 따른 환염 관리 이런 것이 외환시장, 외화 운영의 아주 핵심적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외국 자금 유입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과 함께 다른 측면에서 이탈에 따른 어떤 부작용, 그다음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네. 이런 부분을 잘 그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땡초 소주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엔화 관련해서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일본의 그 엔화는 그동안 일본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너무 과도하게 강세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는 아마 이 게시판에 이렇게 문의해 주신 분, 이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질문하신 분이라면 아마 대체로 경제 시권이 또 외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세가 됐던 거는 결국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현안이 걸려 있을 때는 달러 약세를 할 때는 가장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좋은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런 측면인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복세가 다른 그동안 위기에 충격을 받았던 이러한 지역까지도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달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안정을 찾은다면 올해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초강세를 보였던 것이 네. 정상을 찾아가는, 물론 일본 경제 여건대로 완전하게 정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는 지난해 수준보다는 정상을 찾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엔화가 그 초강세에서 강세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세 국면으로 전혀 이렇게 전환돼가는 이런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나라당 81엔대, 80엔대를 되고 있습니다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90엔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 올해의 엔달러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엔화 초강세 국면에서는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에서는요, 되살아나는 헤지펀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셋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1월 시작할 때 계획 세우셨던 거 다 지키고 계신가요? 조금 뜨끔하시죠? 네, 이번 주에는요, 이 계획 세우셨던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